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위한 훈련을 많이 안 해. 되게 어느 정도 잘하고 싶어 하냐고 물어보면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저는 꿈 깨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를 못 하느냐?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너무 조건이 좋은 환경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되게 자신 없어 하고 영어를 뭐 잘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영어 환경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개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영어를 주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그다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대개는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공부를 쭉 시키잖아요. 흔히 그거를 우리가 영포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 학습 포기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영포화라고 하는데, 그게 뭐 수포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영포자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대개 한 5학년, 6학년 정도에도 이미 영어에 흥미를 많이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한 5, 6학년 올라가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도에 가면은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어가 재미없다. 나는 영어를 못하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죠. 5, 6학년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아이들이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 이렇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환경이 이렇잖아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일주일에 영어 2시간 들으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영어를 배웠다 1시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영어 들었으면 또 1시간 배우고. 근데 심지어 영어 시간에도 영어를 잘 안 쓰게 되면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영어를 안 쓰는 환경이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영어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죠. 영어에 씨를 뿌렸는데 그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썼다고 쳐도 수업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다 또 우리말 쓰고 있고 집에 가서도 우리말 듣고 있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강아지가 오고 뭐가 와갖고 그냥 밭을 다 뭉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씨가 돋아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또 목요일 날 또 씨를 뿌리면 또 주말에 뭐 다 누가 와갖고 또 밭을 다 흩트려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싹을 잘 돋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이 수업 외적으로도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본다든지 뭐 책을 한번 읽어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그게 수업 시간에 뿌린 씨가 싹을 돋을 수가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은 이제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집에서도 뭐 영어를 좀 가지고 한다든지, 요새 가면 뭐 유튜브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듣는다든지, 물론 그 어린 시절에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뭐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내 주변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냥 학교에서만 맡겨놓은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냥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언어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일상에서 영어를 쓰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가르쳐 줘도 또 아이들이 일상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흔히 뭐 단일어라고 해서 한국어만 쓰기 때문에 수업 시간 말고는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거죠. 교육 제도의 문제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초등학교 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영어를 잘 안 쓴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개 독해라든지 아니면 문법. 독해도 독해 위주로 가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문법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영어를 수학 가르치듯이 아직도
아직도 가르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중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그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쉽게 영어에 접하기가 어렵고 흥미를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평가 위주로 이제 그 학교 교육이 가다 보니까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평가 위주로 가다 보니까 되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봐도 뭐 정답 위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정답을 가릴 수 있는 문법 위주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도 굉장히 까다롭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틀리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재미를 잃기가 매우 쉽죠. 문법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되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답과 틀린 답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내신 시험 중에서 문법 문제를 들춰보면은 상당 부분은 틀린 문항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에서는 딱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내실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애 경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문법 문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try to 뭐 try ing 이런 걸 지금도 가르치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 40년 50년 전에 배웠던 걸 지금도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뭐 이런 문제를 내면서 I am from 뭐 Korea 이러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오지선다에서 찾아라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 정답이 선생님 정답이 I come from Korea라고 돼 있거든요. I am from Korea하고 같은 뜻이 뭐냐 이랬을 때 정답이 I come from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원어민한테 물어봤다고. Where are you from에 대해서 이 사람이 I am from Korea라고 답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뜻이 I come from Korea라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야 I come from Korea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어떤 뜻이냐? 이런 내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비행선을 타고 착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기자들이 막 가갖고 촬영을 하는데 외계인이 이렇게 트랙에서 쭉 내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 외계인이 I come from Mars 뭐 이런 식으로 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너 출신이 어디야 하는데 I come from Korea 이렇게는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답을 따지기 시작하면 매우 틀린 문항이 많고 제가 강연할 때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이거 다 같다고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세 가지 표현이 같냐? 학교에서는 같다고 가르치지만 아는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다른데 학교에서는 같다고 가르치거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건 100%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문법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심지어 한국에 오래 산 원어민들도 자기 문법을 주장하지 않고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만 통하는 문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거 맞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요. 사실은 틀리거든. 언어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원어민이 쓰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lthough하고 even though, even if 같은 거는 그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even if하고 even though가 같다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거든. 근데 even if인 경우에는 뭐냐면 even if you are a millionaire 이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백만장자가 아니야. 근데 even though you are a millionaire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even though 할 때의 그 느낌하고 even if는 if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조건. 그러니까 너가 백만장자가 아니지만 even if you are a millionaire, even if you are President of United States 이렇게 되면은 너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근데 걔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나 even though you a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러면은 너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라고. 그 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문법이라는 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횡행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시간은 우리나라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 환경을 소위 말해서 뭐 EFL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나라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대개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 시간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한 700에서 뭐 한 1000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일상에서 영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독해를 가르친다고 해도 학생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되게 문법 설명해주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그렇게 노출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0시간을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1000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하면 10년이잖아요. 그 10년 동안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친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780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교육 과정에서는 네 가지를 다 가르치게 돼 있다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거 다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그 780시간을 4로 나누면 각 섹션마다 몇 시간이 남아요? 각 섹션마다 한 200시간도 안 나온다고. 200시간 해봐야 네 섹션이면 2, 4, 8이니까 800시간인데 우리가 800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0시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를 그 네 가지를 다 가르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일주일에 한번 3번, 4번 이렇게 찔끔찔끔 배우잖아요. 배우는 것은 이런 언어나 이런 그 같은 거는 집중해서 배우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킬을 배우는데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5번을 가는 거예요. 1월 달에 한 번 가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3월 달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5월 달에 한 번 가고 이렇게 1년에 5번 가는 거하고 하루에 집중해서 그냥 5일 동안 계속 스키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스키를 잘 배울까요? 집중해서 5일 간 사람이 1년에 나눠서 5번을 간 사람보다 스키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는 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 배우는 것은 그냥 뭐 월요일 날 한 번, 뭐 수요일 날 한 번, 뭐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한 번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내가 원어민 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라고 꼭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때 경기 영어 마을이라고 영어 마을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경기 영어 마을에 가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조사한 연구한 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1시간 내내 그 원어민이 Where is Korea, 뭐 Where is China, 뭐 Where is Japan, 뭐 요런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면 뭐 아주 풍부한 영어를 막 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실 환경을 보면은 그 원어민 교사가 훈련돼 있고 영어라는 언어를 잘 가르칠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너무 이제 수준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가 정말 초보인데 국가대표 감독이 와서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하고 적정한 수준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원어민은 그 사람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고 아이들 경우에도 그냥 처음에 원어민을 봤다는 그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별로 관심 안 보여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럽의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 몇십 개 되잖아요. 그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를 한번 꼽아보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인구가 북유럽에 가면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스웨덴이 한 1000만이 안 되고 핀란드 한 5, 600만, 노르웨이도 한 뭐 600, 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언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대륙에서도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을 제외하면은 독일이 인구가 한 7천만, 8천만 되잖아요. 거기는 영어를 좀 해요, 독일 사람들은. 근데 독일어라는 것이 영어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깊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로 건너가도 영어가 잘 안 되고 스페인, 이탈리아 가도 영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어를 잘 되는 나라들은 대개 인구가 1000만 이하의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경에 경계가 없잖아요. EU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럽은 왕조들이 예를 들어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어느 나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나라도 그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나라다 그런 개념이 유럽엔 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해 다니거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사람들끼리 소통이 많았고 소통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언어를 다양하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국경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한 국가 경계가 한 언어만 쓰는 나라가 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스페인 같으면은 거기에 공식 언어가 몇 개예요. 스페인에 스페인어가 있고 카탈루니아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바스크라고 바스크 지역의 또 언어가 다르고 벨기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만 졸업하면 언어를 3개, 4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벨기에란 나라가 한쪽에서는 독일어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어로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언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언어 환경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언어 환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핀란드 가봤는데, 핀란드 가면은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프라임 타임, 예를 들어서 8시, 9시, 10시 이런 시간에 되게 영어 방송이 나와요. 뭐 만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면은 채널을 트는데 볼 게 없는 거야. 틀면 영어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 다음에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국가에서 자기네 언어만 가지고 생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예를 들어서 헬싱키라는 데 가면은 그 다운타운에 굉장히 큰 그 서점이 있는데, 서점에 가면은 책의 반 이상이 영어 책이에요. 자기 나라 언어로 나올 수 있는 정보보다 영어 쪽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서점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영어 책을 많이 고른다고. 그러니까 소설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유럽 사람들보다 영어를 못하느냐 했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소위 말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어를 썩 못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언어는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든지 뭐 물리, 화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를 갖는 건데,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의 뇌 속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뇌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책 본다고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익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으로 익히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내 몸에 익혀지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그게 그 몸으로 익힌다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언어를 내가 이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회화를 잘 해보고 싶으면은 그거는 내 뇌가 바뀌어야 된다고. 뇌가 바뀌려면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뇌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뇌가 바뀌는, 그렇게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제로의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조금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아는 상태로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키를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정말 초보에서 하나도 못하고 그냥 맨날 눈밭에 가면 넘어지기는 하다가 조금 뭐 가다가 그거를 많이 하면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이게 언어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되게 사람들은 이거를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듯이 배워놓으니까 내가 아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가 그냥 바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조금씩 그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말을 잘하고 싶고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일단은 기본이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위한 훈련을 많이 안 해. 되게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해서 소위 그 대본을 본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잖아. 귀로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주 듣다 보면은 이제 귀가 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뭐 물어보는 거에 내가 답만 하면 되니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좋아한다고 영어를 조금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갈증이 더 생기니까,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를 못하느냐?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너무 조건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유학 가려고 할 때만 해도 영어를 듣고 싶으면 미군 방송인 그 AFK라고 있었잖아요. 미군 방송밖에는 방송이 없다고. 그 다음에 뭐 신문을 하나 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갔던 그 영어 학원의 영어 강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너희들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영어 신문도 안 보냐? 우리들 보고 그래. 그리고 영어 신문을 어디서 구합니까? 했더니 대형 호텔, 서울 시내에 조선호텔 플라자 뭐 이런 대형 호텔에 가면 거기 뉴욕타임스 뭐 이런 신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신문을 구해서 읽은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영어 신문을 읽고 싶어? 인터넷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방송을 보고 싶어? 그럼 유튜브 이런 데 방송에 가면은 영어 방송이나 영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찾아 듣는 게 문제인 거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딸 수 있는 이 열매는 아니에요, 절대. 아유, 그거야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지난 20년 동안 저는 대학의 영어과 교수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어 정책 뭐 이런 거에 관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영어와 관련해서 너무나 엄청난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온 느낌이 있는데, 그냥 뭐 제도나 이런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뭐 700에서 한 1000시간 정도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보면 봤지만 만약에 시험 기간이 된다 그러면은 핸드아웃을 보는데 핸드아웃 내용이 전부 문법이에요. 그 문법도 정말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거나 그 문법을 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가서 영어 회화를 할 때 그런 문법을 절대 쓸 수 있는가? 절대 못 써요. 그게 우리가 배운다는 것과 영어를 내가 실제로 한다는 것이 차이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책이라도 더 읽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저는 그 시간 낭비라고 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그 막 몇 시간을 집에 와가지고 그 핸드아웃을 가지고서 문법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있는 거라도 좀 틀어주고 애들이 듣고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글이라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귀국해갖고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에 뭘 꽂고 다녀요. 꽂고 다녀서 저는 다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 막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막 난리가 나서 다 나 영어를 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음악 듣고 있는 거야. 시끄러운 락 음악 듣고 있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 있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해. 그 어느 정도 잘하고 싶어 하냐고 물어보면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세요. 저는 꿈 깨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7년 유학을 했고 영어를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저는 지금도 원어민이 아니거든요. 원어민 수준이 아니에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내 거로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처럼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되게 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도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려면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